네, 2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그래서 오늘 좀 고생했죠? 라고 인사말을 했더니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하긴 뭐 시작할 때 많이 하락했었는데 뭐 보합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개파락을 했다가 종가까지 쭉 올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쇄신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일단 그렇게 크게 종목들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다. 이게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이제 저는 제가 스터디한 종목들이 관종판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조금 알기 때문에 요게 뜨면은 요런 이유 때문에 뜨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침에 뜨는데 못 잡겠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뜨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좀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면서라든지 혹은 그 체결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체결창을 보면은요, 요건 저희 모니터에 처음 얘기 드리는데 저는 이제 종목이 잘 갈 때 종목을 보면 체결창에서 소리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거 저기 그 약간 신기 이런 신기? 그게 아니고 그 일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종목들이 다다다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갑작스럽게 말아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저 레포트를 보고 전일 이제 종목들을 세팅해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체결창을 띄워놓거든요. 띄워놓고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소리가 나는 드르륵 소리가 나는 종목들이 걸리게 나름입니다. 근데 오늘 장이 가만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진짜 상승은 좀 아니겠다. 혹은 이렇게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팔질 않습니다. 그 하루 종일 주문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끝까지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 프로그램 주문이 외국인 주문이라 하더라고요. 그 CD 주문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주문들이 매우 적은 상황이고 그러더라도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손님들 전화 왔을 때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설 연휴 전처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외국인들 선물을 사고 있으니 일단은 팔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 뭐 사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교체도 하지 말고. 네,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는 좀 그랬고요. 오후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종목들의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보는 시장은 그렇고 거래소는 0.7포인트 마이너스, 코스닥은 2포인트 플러스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괜찮았고 거래소도 괜찮았는데 요걸 제가 잠깐 잠시만요. 이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지금 오늘 거래소가요. 7조 7천억 나왔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10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구조 그러니까 거의 10조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이랬는데. 그럼요. 이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11조, 그리고 10조, 11조는 왔다 갔다 했는데 재작년 초에는 40조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빠졌는지 알겠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아침에 상담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분들이 극히 적었는데 더 깜짝 놀란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으로 바꿔보면은요. 저 진짜 요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5조 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네. 아래 다 거의 7조, 9조인데 솔직히 10조 깨지더라도 거래대금 깨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6조 때도 많이 깨졌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5조 6천억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역대급 거래량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종목들을 매매하는 소위 스타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수급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안 들어오고 있고 요 화면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나마 시장을 조금 팔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요겁니다. 외국인 선물이요. 선물이 오늘 그래도 3,239억.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떠나고 있다면 혹은 두 번째죠.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지점에 있는 분들의 온라인 거래 볼륨을 보더라도 압니다. 극히 최저급입니다, 지금. 왜냐면 못하고 있으니까요. 있다면, 그러면 지수가 뭐에 왔다 갔다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외국인들의 기계입니다. 기계적인 수급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적인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시장을 떠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있었고, 요거를 일자별로 좀 바꿔보면은요, 바꿔서 거래소가 아니고 선물로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요,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시면은요. 거의 팔지 않습니다. 왼쪽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고, 지난달 만기일까지 5만 계약이라 5조 정도를 매도 포지션으로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3조 원 초반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거의 3,000포인트라는 2,900포인트였는데 지금 그래도 2,600포인트, 2,700포인트 이 정도라면은 그들도 수익이 꽤 난 거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밑으로 때려서 더 수익이 날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들은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선물 매수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을 뭔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더라도 시장을 무조건 떠나야 된다라든지 그럴 확률은 적고요. 이게 지금 오늘 거래소를 외국인 629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9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면은요, 제 기억으로 장 안 좋을 때 30분에도 이 정도 거래 금액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도 시장을 조금 뒤로 하면서 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든지 혹은 QT가 어떻게 될지라든지 미국 시장을 미국 3월 연준 FOMC 맞습니다. 그들도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는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코스피 레벨도 2,700포인트면은 싼 레벨은 맞습니다. 쌀 때가 떨어져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해소될지를 조금씩 지켜보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로 종목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장은 밑에서 감아 올렸지만 그거 되게 좋잖아요. 좀 감아 올렸지만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는 것도 나긴 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건 이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플러스가 날 거면요 밑에서 강하게 쾅 소리가 나면서 감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되겠어 했는데 오후에 조금 올려져 있고요. 이런 서로 식으로 눈치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저는 일단 1월달 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빠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장은 지났습니다. 그 여러분들 바람대로 제 바람대로 안 빠지는 시장은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은 잡혀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관건은 언제 오르느냐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지 혹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오늘 21일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의 체크 포인트라 얘기할 것 같고요. 3월 초 체크 포인트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시장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2월 말일에 있을 28일에 있을 엔솔의 1개월 확약 물량 추례입니다. 지금은 시가총액 2위짜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텐데 그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왜냐하면 1개월짜리가 굉장히 극히 작은 물량이긴 한데 오늘 거래대금 보셨잖아요.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워낙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얇아요 수급이. 매수 수급이 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또 2차 전지도 못 버티니까 또. 그러니까 LG 엔솔이 무너지면 일단 그 섹터 자체가 다 전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봤을 때 바닥을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거든요. PBR 한 배 정도? 한 배 언더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상 시즌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는 비쌉니다. 성장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1월 달에 빠졌던 그 논리가 뭔가 물량 출하 때문에 떨어진다면은 싸다라고 받칠 수 있는 매수 수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엔솔이 좀 잘 끝났으면 다음 주니까는 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요건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그 뭐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편입이 된 이후 그때까지는 좋은 모습으로 가다가 전부 꺾여버려 가지고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또 들고 있으신 분들. 네, 요즘 또 보니까는 목표가 하향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슬슬 조금씩. 목표가가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상장하기 전에는 쫙 올라가다가 목표가가. 그런데 그 목표가도 증권사별로 굉장히 밴드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니까요. 그만큼 이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기준이 다 서로 예.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가총액 2위짜리가 상장하는 거를 그 모든 애널리스트, 웬만한 애널리스트가 다 처음 봤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처음이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나가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예측하기 원래 어려웠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물적 분할 상장 이 것만 없어져도 물적 분할 상장 플러스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상장을 해서 지금 확 물량 땡겨가 버리니까. 다른 거를 팔고 그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도상의 좀 불합리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아니면 네. 우리 시장에 더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됐든 외국인 자금이 됐든 아니면 뭐 기관의 네. 기업들의 자금이 됐든 확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럼요. 그 뭔가 포지티브한 예, 어떤 맞습니다. 예. 정책들이 주어지든가. 네,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요. 이제 그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게 예. 올해까지죠. 올해 그렇죠. 말 예, 내년서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매매부는 내년부터 만약 과세가 적용이 된다면은 소위 슈퍼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매매를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 변화가 3월초에 저희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을 대선.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그게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보고 내가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죠. 막상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일 시장을 보는 입장에 봤을 때 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안 늘어? 왜 이렇게 종목이 약해? 이렇게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는. 근데 막상 뒤에서 쳐다보면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막상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좀 막 기대감들이 자꾸 섞이잖아. 근데 네네. 그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그 어떤 룰에 걸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명확할 거라고. 맞습니다. 이러면 예. 이렇게 하고 네, 저러면 맞습니다. 저렇게 하고. 예, 예. 사실 그 슈퍼게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많아요. 어차피 세금 낼 거라면. 어차피 양도세 낼 거면은 낼 거기서 거면. 내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승은 했으나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 안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상승이긴 그러니까 반등이긴 하지만 장중 어쨌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네, 다행이지만 내일도 이럴 뭔가 거라고. 그치 불안하잖아. 확신까지- 내일이 불안하잖아 또 이러면. 맞습니다. 내일도 이럴 거라 확신까지는 못하는 상승이고. 그래도 뭐 다행히 지금 그 선물 나스닥 선물은 좀 오르고 있으니 좀 그런데 이거야 뭐 워낙 선물은 뭐 별로 반영이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선물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 정상회담을 프랑스 중재로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뜨자마자 아침에 안 좋다가 쫙 땡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슈 때문에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막상 걱정인 거는 이게 그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로 밀당이고요. 그렇지. 예.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 자체가 불확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보고 주식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죠. 이제 방향성 자기가 진짜 용감한 분들은 전쟁 난다 안 난다 맞습니다. 여기다 베팅하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예, 예. 이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럼요. 사실. 예. 근데 어차피 이게 원래 그 협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막상 치킨 게임 같은 거니까 서로 막 이게 치킨 게임이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자동차가 질주해 오다가 마지막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틀어버리는 거니까 거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 막 부딪힐 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지금 이제 회담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그 전에 참모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참모들 만난 이후에 정상회담 스케줄 나오면은 저는 거의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 리스크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오래 참여하셨었던
뭐 전업 투자자, 개인 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정상들이 만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무선에서는 다 협의 끝내놓고 그렇죠. 예, 서로 예. 이제 그 포장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 선언문을 어떻게 발표한가를 조율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긴 하지만은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그 뭔가 그 정상회담이 있기 그 전에가 거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조금 한 3, 4일 정도 좀 시황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러더라도 오늘의 총평은요,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일이 무조건 오르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 그래야 돼.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하다. 괜찮은데? 네. 자, 지금 콘텐츠주, 엔터주 중심으로 성장주가 하나씩 선택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지금 소제목을 잡으셨는데 이건 이 화두는 뭡니까? 일단 시장이요. 상승을 하려면은 가치주만 상승할 때 시장이 오른 적은 못 봤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그게 반도체가 됐던 소부장이 됐던 2차전지가 됐던 성장주 단에 있는 주식들이 소위 주도주화돼서 올라야지 그 다음 오를 때 시장이 쭉 상승을 했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성장주라든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장주 단이 크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엔터, 미디어, NFT 메타버스, 2차전지까 이 정도가 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 섹터 정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밑에 돌리고 있어요. 돌린다는 게 컨텐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그 자료가 한 지난주 초반기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컨텐츠사들이 일단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컨센보다 다 안 좋게 나왔었는데 컨텐츠사가 잘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제는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산업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저희는 산업보고 좋은 게 나오더라도 안 움직이면 그건 시장에 선택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나온 이후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뭐 회사,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 회사들이 올해 그 컨텐츠 방영 계획들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30편, 25편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 업종을 봤을 때 과연 지금 금리 인상기에 여태까지 우리 1월 달에 봤을 때 금리 인상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히 실적이 컨센보다 더 잘 나왔다 그래도 100배거든요. 50배, 100배짜리가 수두룩한데 그런 섹터를 골라야 되겠느냐? PER?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움직였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가 시장 선택은 이렇게 보여요. 성장주를 다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은 모멘텀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컨센 대비 더 잘 나온 거는 메이저의 입맛을 돋군 거고요. 맛있어 보인 거죠. 정말 음식이 맛있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그 앞으로의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냄새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하나 컨텐츠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밑에서 강하게 돌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는 엔터 오늘 밑에서 많이 돌렸거든요. 밑에 올라왔었는데 오늘 나름 의미 있는 양봉을 내면서 거래도 나오면서 했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제 기억으로 지난주 수요일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BTS가 3월 달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다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각 섹터가 살아날 때는 여러 가지의 뭔가 복합적인 이벤트들이 종합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섹터를 키우는 뭔가 알이 있으면 알을 깨트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 성장이 희소한 이 상황 안에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드디어 오프라인 콘서트 1월 달에 엔터 섹터를 다 목표가를 꺾은 증권사들의 의견은요. 그 콘서트 일정이 불분명하고 그 콘서트 일정이 픽스가 되더라도 예년 수준 거를 했을 때 실적이 비싸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스타트를 한 게 BTS의 서울 잠실 운동장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콘서트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엔터주가 나름 강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을
회자시켰던 4가지 성장 섹터 중에서 2섹터가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막상 다른 섹터들도 오르긴 오른 것들이 있어요. 리오프닝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1월 달에 우리가 힘들어 했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의미부여를 박 차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왜냐면 지금 그 주식에 그만큼 물린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고점에서. 예. 보통 한 기본으로 한 30% 이상 40%씩 물렸거든요. 30-40%가 기본이죠. 근데 엔터 기준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이제 밑에서 올랐으니까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실을 만회할 만큼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만약에 된다? 무조건 원금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을.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네. 뭐 어쨌든 말씀하신 한 20% 정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해보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렵잖아요. 네. 지금 들어갔다 그나마 또 빠지면 이제 또 물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탓이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미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끔 이겁니다. 가끔 갑작스럽게 툭툭 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매수 원금이 아니고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이게 원래 한 3-4%, 4-5% 오르는 주식인데 한 10%, 15%씩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 종목에 대한 뭔가의 그 모멘텀이죠. 재료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나왔을 때 그 재료들이 밸류에이션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나중에 있을 일을 땡겨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줄여야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아예 너덜너덜하게 빠져 있을 때 이걸 그때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밑에서 좀 돌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마이너스 5%라도 혹은 똔똔이더라도 왔을 때 그때는 내가 내가 못 봐서 그 섹터를 줄이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로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섹터가 올해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올라왔다가도 적어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적어도 뭐 상반기 한 3-4월 달부터 좋아질 테니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하면서 실적이 나아지면서 1분기 실적 발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올라올 텐데 만약에 지금 2월 달 안쪽으로 갑자기 톡 튄다. 그럴 때는 살짝은 줄였다가 다시 사는 거.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없기 때문에 풀로 그냥 주식 들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쪽을 쳐다보시라. 그러니까는 컨텐츠 안에서 몇몇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에이스토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가끔 답답한 게 뭐냐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지나고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설거지 했는데 뭐 이미 갔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하고 이제 한 몇 달 또 이제 앞으로 기어버리면은 또 답답한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제 표현으로는 엑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엑싯할 수 있는 시기는 종목들마다 특히 성장 수율수를 한 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나오고 그 호재를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하루에 그렇죠. 뭐 상한가가 됐든 아니면 그렇죠. 상당히 뭐 10몇 %가 됐든 오를 때 그때 좀 물량을 줄이자. 그게 바이오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지금 코로나 시국 전에도 한 번씩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줬었는데 그때는 또 못 판 겁니다. 또. 그렇죠. 예. 근데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뉴스가 나와서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장중 상한가 찍고 네. 한 심지어 7-8%대로 떨어져 있는 근데 거.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면은 상한가가 찍었다는 의미에다 거래가 터졌겠죠. 게다가 이렇게 쭉 밀려요. 그럼 음봉이잖아요. 윗꼬리에 음봉, 거래 터지고. 그럼 거의 단기적으로 모멘텀 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뭔가 팁은 아니더라도 좀 보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이번 주부터는 혹시라도 엔터 컨텐츠 이쪽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좀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근데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안쪽에서 이거 저희 그 산업 레포트라든지 위클리를 보면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꼭 2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가 아니고요. 그 광고 회사도 그 안에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극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인기를 끌수록
거기에 이제 광고 매출이 맞습니다. 많이 나갈 맞습니다. 테니 보일 테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컨텐츠 종목 하나만,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만 사질 않을 겁니다. 미디어 엔터 쪽을 뭔가 본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뭔가 광고 쪽도 들어갈 수도 있고, 최근에 CGV 굉장히 좋거든요. 리오프닝 때문에. 그 CGV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CGV가 올라가고 있는데 J 콘텐츠리는 메가박스 반인데 메가박스 때문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각 종목마다 그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맞는 모멘텀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은 리오프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혹시 내가 물려있다고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만사 귀찮아. 네. 그러니까 파란불이니까 잘 안 보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자. 봐야지 나중에라도 내가 시기 예측이 좀 되고요. 작년에 살 때요. 그냥 좋다고 샀다고 칠게요. 저는 그 좋다고 샀다고 좋을 때 사서 물렸다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주식은 좋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올라가니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관점, 코리아 주식의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에 8.15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조금 짜증나고 어렵다. 코리아 주식은.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잘 팔아야 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수익을 내면서 혹은 뭐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이 있으면 B, C가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이건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A라는 주식이 살아있으면 그 끝까지 수익을 내서 그 대장주라든 혹은 주도주든 그 수익이 내야지 내가 많은 수익을 냈다 하는데 그렇지. 요 전략이 슬슬 올해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 따라. 환경이 바뀌는 건데 차라리 많이 빠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지.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도 급락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하나를 고집 피워서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유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잘못했다도 퐁당퐁당 잘못하면.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전략을 내가 트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면은 현금 있어야 트라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 치고 퐁당퐁당은 진짜로 필패입니다. 손절 왜냐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일예로요. 어떤 투자자분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날 참다 여행주를 샀어요. 올라가니. 예, 샀는데 내가 사니까 우크라이나가 쏘냐 이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참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을 거면 끝까지 참으세요. 참을 거면. 정말로 내가 사고 싶은 거가 싸질 때 그때 사세요. 그래서 종목을 뭐 제 고객들한테 몇 개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빠진다 이거에 또. 그래서 뭐가 좋냐라고 하시길래 어쨌든 지금 다 올라가는 섹터는 리오프닝이 맞습니다. 그럼 뭐 맞으니까는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종목을 보시다가 이제 참다가 결국 양봉 3일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를 만큼 오를 때 사는 거죠. 저는 리오프닝이 저는 지금도 더 갈 수 있다고 보긴 보는데 주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 장이 굉장히 좋을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주식 좋아요? 물어보면은 좋습니다. 봤는데 차트를 딱 봤어요. 보니까는 3일 연속 올랐어요. 그럼 저는 안 삽니다. 그치. 저는 안 삽니다. 일단 3일 연속 오른 다음에 하루 이틀 빠진 다음에 그래도 저 지지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일선이든 5일선 지지를 하고 수급이 그래도 받쳐져 있네? 그럼 그래도 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시장일 때도 그렇게 저는 조심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서두에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5조대 나왔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 보수적이 돼야지. 보수적이 돼야 되는데 오르는 섹터는 지나치게 편협하게 아주 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3일 연속 올랐을 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오프닝은 제가 지난주인가에 왔을 때 리오프닝 그 반응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린 건 그때 리오프닝이 처음 다 올른 날입니다. 금요일 날이. 그리고 월요일 날 와서 제가 리오프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그때보다는 가격대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한 1, 2주 지난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성장주가 하나씩 선택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그럼요. 조금씩 살아나고 그럼요.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외국인 그 수급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들도 가치 좋고 성장률 나쁘다 이런 논리를 아닌 거예요. 그 논리는 1월 달에 우리가 무서워했었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수급 얘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잠깐 하고 제가 그 저희 화면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산 종목, 기관들이 산 종목 코스닥에 눌러봐요. 눌러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기관들이 혹은 외국인이 산 종목만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오른 종목만 수급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좀 잠깐 하고 쭉 살펴보면은 요즘일수록 그들도 섹터가 중첩되지 않고 중구난방인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거의 장이 오를 땐 매수하는 종목은 맞는데 다른 뭐 소부장 섹터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장성 섹터 혹은 가치주 섹터 이것들을 봤을 때 그들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 특징 오늘 카지노가 많이 올랐거든요. 카지노. 예. 지난주에 뭐 레포트 나와서 올랐다 치든 하는데 그게 레포트 나온 지 며칠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레포트 나와서 무조건 오른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그들이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투자 전략이 혹은 그냥 각개전투라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어떤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리오프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10만 명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막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끝이 보이나 보다. 그렇죠. 왜냐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나 보다. 이제 감기처럼 일반화되고 코로나 전국은 끝나나 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을 바탕으로 모멘텀이 생기든 올라갈 주식이 튀어나오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고요. 지금 저희 아침 회의 시간에 약간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모 직원이 리오프닝이 주도주가 맞습니다. 용감하게 지르는 거예요. 박차장 아니에요? 예, 저 아닙니다.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 직원이 저희도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주도주가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거에서 나온 거 봤냐 이거예요. 그렇지. 저는 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얘기가 지금 시장에 다 투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 섹터, 여행 섹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실적 안 좋은 걸 토대로 시장에 돌변할지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뭔가 리오프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19년 코로나 시국 전에 그 수요 대비해서 지금 앞으로 22년도, 23년 수요가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섹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주도줄 겁니다. 주도 섹터일 겁니다. 그게 그 전 대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리오프닝 주라고 우리가 소위 분류하는 섹터 내에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러나 좀 싸게 보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소비주들 그렇죠. 아니면 뭐 유통주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반영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그게 이제 음식료, 식음료 섹터가 대부분일 텐데요. 작년에 많이 속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쪽 섹터를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요.
지금 섹터가 워낙 잘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가격 전가가 가능해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이거예요. 올라서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을 라면도 했고요. 저번 주 주류도 했고요. 했는데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막상 그들의 마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성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맞긴 맞지만 뭔가 주식을 크게 볼 만한, 길게 볼 만한 소위 그 뭔가의 그 성장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네. 참 우스운 얘기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네. 우리 작년에 오를 때 얘기 많이 논리가 도대체 얼마를 벌지 모르겠어. 네. 계산이 안 돼. 이게 엄청난 폭등의 이유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그게 주식의 속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솔직히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컨텐츠 엔터는요 죽은 주식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뭐 제이 콘텐츠리니 뭐니 해가지고 막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막 고민 상담했던 게 생각이 네.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 입장에서 다 안 좋아 이랬는데 이제 슬슬 보이잖아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장 빠질 때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저희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대표님. 그것처럼 조금은 뒤를 돌아서 봐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종목이 빠질 때는요, 그 종목을 정말로 손절을 무조건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핵심 주제도 그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리오프닝이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에 네.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손절하고 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거죠.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손절을 치고 예를 들어 성장성 섹터 마이너스 30%의 손절을 치고 리오프닝 항공주 붙을까 이거예요. 근데 그건 반대라는 겁니다. 저는. 글쎄. 또 많이 올랐으니 네. 30% 이상 올랐으니 또. 그게 흔들릴 때 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번 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붙을 수 있는 계좌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자. 다음에라도 오를 때 현금이죠, 현금. 현금. 네, 그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항상 제 기준에서는 고민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종목이 다르고 섹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낙폭 과대주인 경우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됐든 한번 튀는 일이 올 수 있다. 그럼요. 그때 그러니까 무관심만 있으면 그걸 놓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럴 때 일정 부분 좀 줄여서 현금을 보유하자. 네. 카카오뱅크 화면 좀 보시면은요. 네. 카카오뱅크가 저점이 4만 원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20% 올랐습니다. 밑에서.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라요. 또. 그럼 보면 이제 여기서도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저한테 연락 옵니다. 5만 원 뚫으면 옵니다. 이제 드디어 사야 될까? 그리고 그때는 또 뭔가 플랫폼 업체로서의 그 모멘텀이 부과가 된다라는 역시 플랫폼이야. 미래 성장은 이렇게 되고 이제 혹은 3월 초에 이벤트가 바뀌면은 그룹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있잖아요. 3만 원, 4만 원대 이때 손절 치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짜증나서 못 들고 있겠다. 그렇죠. 팍팍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이제 말씀 AC 매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승질 나서. 그러니까는 시장은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줍니다. 주는데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지. 준비가 없었을 때 엑시트는 하고 못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맞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뭐 오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들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탈출할 기회가 네. 그러니까 탈출한다는 의미가 내가 본전을 회복한 다음에 나온 단어가 아니라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예를 이거 어떨까요? 마이너스 40%된 주식이 마이너스 10% 언더로 들어와요. 그럼 괜찮죠. 그럼 일단 10% 정도 손실은 다른 데서 금방 그러면 복구할 수 있으니. 대표님 장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장이 좋아지면은요 5% 10% 정도는요 금방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주식으로. 맞습니다. 예. 소위 요 상황에서 올라온 어떤 좋은 네. 그 흐름이 좋은 주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실난 계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쳐다보기도 싫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계속 관찰을 하고 보자. 그리고 어느 순간 좋은 어떤 흐름이 왔을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또 마냥 기다리면 안 되고 적당한 시점에 좀 줄여놓자. 손실을 적게 보는 상황으로 일단은 좀 매매를 해서 맞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자. 네, 맞습니다. 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이 주린이 분들한테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쉽지 않은 거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요. 미리 지금 이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은요. 내가 보고 있으면은 그때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잠깐 봤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오후에도 상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예.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이오주 같은 경우 네. 워낙 그 중소형주들 같으면은 오르기도 갑자기 순식간에 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빠지기도 맞아요. 하니까 예. 딱 흐름이 좋으면 아예 그냥 미리 딱딱딱 그 매도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런 그쪽에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가에도 좀 네. 걸어놓고 네. 뭐 이렇게 15%에 걸어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분산 매도를 딱 미리 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은 저는 60% 70%는 반선수급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좀 뭔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실전 매매 네. 이런 거를 자꾸 따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럴 때의 어떤 그 패턴 이런 걸 자꾸 좀 익히려고 맞아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계속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주식시장에서. 예,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까 우리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걱정이 된다. 네. 그 편입이 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뭐 제 생각보다는 그 섹터 애널리스트 분 얘기를 하나 제가 레포트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실적이 매우 희소해지는 금리 상승 국면은 맞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소위 비싼 섹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증가가 나오는 종목이면 아마 추려서 각광을 더 받을 거예요. 그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물려있는 배터리 3사, 셀메이커라 얘기하죠. 셀메이커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럽 OEM사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캐파 증설이 나오는 그 비용 지출과 매출이 늘어나는 비용 지출을 봤을 때 그러니까는 캐파 증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겨우 흑자 전환하고 이제 수익성 좋아진다 했는데 막상 실적을 여러 번 열어볼수록 개선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셀 3사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상황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우리가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찾으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 캐파 투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사 모두 엄청난 캐파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주식에서 그렇게 큰 증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악재로 보통 생각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이 좋을 때는 증설 스케줄 뜨면은요 막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성장이 희소해지는 국면 같은 경우는 증설이 좀 주가 상승을 막는 경우가 있는 거죠. 편하게 작년 한 하반기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요 성장을 원래 3년 땡기는데 에코프로 BM은 4년 땡겼다 그랬어요. 그 무슨 투자자분께서 이럽니다. 무슨 지들 마음대로 4년 땡기고 언제는 1년도 안 땡기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잘 안 땡기는 구간일 거예요. 아마도. 그게 시장 생각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셀메이커는 지금은 수익성 개선을 좀 확인해야 될 때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뭐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했지만 이제는 실적 확인해가지고 정말 흑자 전환되는지 그다음에 맞습니다. 흑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맞습니다.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일단은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소재 쪽이 실적 컨셉보다 잘 나오면 소재 쪽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그쪽 소재 쪽의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오히려. 테슬라는 좋을 네. 거라고 예상되니. 왜냐면 그래서. 테슬라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출하를 연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무슨 마법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딱 스케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그러면 LNF가 나오겠죠, 또. 근데 작년에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그러면은 그럼 탑픽에 LNF가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아마도 2차전지 섹터가 오르게 되면 LNF부터 오를 겁니다. 일단 모멘텀이 확실하니 네. 테슬라라는. 왜냐면 이제 메이저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는 그래서 좀 레포트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기본 그 스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2차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수급이 다 풀리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월 초 정도까지 될 겁니다. 이제 코스피 1까지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엔솔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되면은 일단 원위치를 찾게 될 거니까는요. 계속 모든 게 다 3월 초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에도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가 네. 이제 반등의 시작이 네.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네네. 3월 15일이죠. 이제 FOMC. 이게 참 궁금해. 이게 D-Day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1월 달에는 MSCI 엔솔 편입되는 2월 15일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려도 바닥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올라갈 만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 또 3월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은요. 투심입니다. 투심. 근데 투심이 조금 그때를 좀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다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다 이제 가시게 되면 네. 뭐 그때는 이제 주가가 뭐 3,000선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이 완전 제거가 되면은요. 제거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확인하고 3,000에 살 것이냐 네. 아니면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어떤 지금 베팅을 할 것이냐. 뭐 2,400, 뭐 2,000, 뭐 심지어 2,000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네, 예, 일부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하면서 예.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건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일단 이 불확실성을 딛고 일어설 것으로 이제 보시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오늘 우리 저희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그 종목 상담 못 해드린 게 좀 있는데 워낙 그 절실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박 차장님이 좀 대신 좀 해주시죠. 네네. DB 하이텍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DB 하이텍 엄청 좋은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DB 하이텍은 성장이 막혀 있다 이걸로 좀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증설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단 DB 하이텍을 바라는 관점은요. 안 갔었던 이유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쪽 좋은데 12인치 쪽으로 왜 증설을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증설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성장이 막혀 있다라는 건데 8인치 파운드리 하나만으로도 4분기가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부장 쪽, 그러니까 오늘 좀 장이 밀렸는데 삼성전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그 소부장이 같이 밀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소부장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DB하이텍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섹터 내에서 개인적으로 탑픽은 DB하이텍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실적 괜찮고 업황 잘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뭔가 손절이라든지 답답해서 리오프닝을 갈아타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을 갈아타면 안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기술적 말씀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좀 봐주세요. 신규 매수 관점은 여기서는요. 많이 최근에 빠지긴 했네요. 예,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올 때요. 좀 상승폭이 더딥니다. 더디는 게 경험적으로 이 소부장 쪽이 좀 늦게 오릅니다. 시장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살 기회를 주거든요, 소부장은. 삼성전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도 안 오른 장비 좀 뭐야? 소재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DB하이텍은 실적 괜찮고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잘 나왔고 그러면 지금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나와서 적어도 한 1분기까지 이 시즌이 요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4분기는 비수기인데 인센티브를 반영하더라도 안 좋게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부터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 수준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여기서 좀 옆으로 기어야 돼요.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야지 2평도 거의 만나게 되고요. 경험적으로 2평이 만난 것부터 그때도 올라야 진짜 상승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그 그림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DLENC. DLNC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나왔네요, 오늘은. 예, 대표적인 저평가주죠. 그렇죠. 예. 근데 맨날 저평가야, 항상. 그래서 저평가인 데는 저평가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뭐 뭐 일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건설 섹터니까는 건설 섹터의 전반적인 뷰는 건설 섹터는 싼데 좋은 주식인데요. 일단 지금 해야 되나? 이겁니다. 굳이. 네,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정책 변수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평가 섹터를 매매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대장주를 왜 말씀드리면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를 찾게 되면은 거기서 고점일 확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섹터는요, 아예 많이 빠졌을 때 물을 타야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때 물을 타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물립니다. 그래서 많이 빠질 때 물을 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을 타야 될 상황은 아닌데, 뭐 이럴 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전고점 부근인 13만 원 초반대까지 이 정도 봐야 된다. 실적은 볼 필요 없습니다. 워낙 싸니까는 지금 뭐 업황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이긴 하지만 아마 제 매수 단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만약에 13만 초반대라면은 요때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상승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한번 볼까요? 두산 퓨어셀을 좀 보면은요. 두산 퓨어셀도 상당히 많이 빠진 성장주 중에 하나죠. 일단 두산 퓨어셀 갈 거면은요. 수소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네. 테마가 확 죽어가지고. 네네. 수소는 경험적으로 연초에 움직였는데 한 3년 연속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만 안 움직였어요. 장도 안 좋았고 정부에서 그럴싸한 정책 발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지금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뉴스단 나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뭐 제네시스에서 안 한다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나와서 투자 심리를 매우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 수소차가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막 수소 연료전지가 MEM이라 그래서 그 연료전지 안에 있는 소재를 공부하기도 했고요. 뭐 멤브레인 필터가 어떻게 들어가 막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긴 수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 사실 두산 퓨어셀이라고 맞습니다. 보통 얘기하지 않았나요? 연료전지 쪽. 수소, 예. 연료전지 쪽으로, 예. 수소 그러니까는 그 모멘텀은 전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주식이 한 번에 끝날 거면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보통 급등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죠.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빠졌다 한참 기었다 나중에 올라오는 건데 장기 상승을 보였고 심지어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안 빠지고 버텼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두어 달, 그러니까 이게 이 두세 달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다 죽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 지금 네. 요즘 인사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니? 빠졌어? 이거잖아요. 얼마 벌었어가 아니에요, 요즘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쪽 애널리스트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쪽이 언제 움직일까라고 뭐 3월 달부터 움직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각광받았던 섹터의 종목이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아마도 못 파는 구간일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못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기술.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구간들 이제 성장주 들고 있으신 분들 네, 네. 손절보다는 반등 시 한 번은 탈출할 기회를 준다 얘기하셨잖아요. 한 어느 정도 선 되면은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을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로 보세요. 제가 매매를 할 때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을 여기서 안 삽니다. 매매를 할 때는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요 정도에서 플러스가 날 때 삽니다. 완전히 그 이평선 위에 올라섰을 때. 네. 그럼 매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요, 어디서 파냐면은요, 61선에서 팝니다. 요 구간이요, 개인적으로는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매매가.
그 매물이 별로 없는 그렇죠.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매물이 없습니다. 빠지기만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매수할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2평이 덮여 있는 이쪽에서는 어떤 직원은 이불이 덮여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는 얼마나 힘들긴 할 텐데 그 정도로 2평이 덮여 있는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4만 한 3천 원, 4천 원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이 TV에서 다른 상담을 할 때 여기를 이평선 구간을 1차 목표 잡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선수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팔려고 하니 거기서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그 정도로 보시면 일단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한번 봐주죠. 덕산 네오룩스 하면 할 말이 많아요. 예. 왜요? 예. 일단 좋은데 안 가니까는. 저 얘기를 왜 이 종목을 제가 장 빠지기 전에 많이 빠졌네. 예, 장 빠지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4분기 원래 기대만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네오룩스가 그나마 올랐었던 배경은 작년 초에 올랐던 배경은요. 리오프닝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TV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OLED의 핵심은요, TV입니다, TV. 휴대폰도 있긴 있지만은 휴대폰은요, 계절성을 띠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TV는요, 일단 시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TV 뭐 없는 집이 없을 테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 때 집에 있으니까는 TV라도 좋은 거 사자. 엄청 큰 TV들 있잖아요. 200인치짜리 그런 것들을 몇 백만 원 주고 막 사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 아마 작년 9월에 피크아웃, 9월에서 고점 찍을 때도 대부분 종목들의 그 언택트 주식들의 그 고점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코로나 수혜주 혹은 플랫폼 기업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 고점이 작년 9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 9월부터 장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포함합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 그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던 맞습니다. 시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 겁니다. 이때요. 200일선 닿을 때 제가 상담한 거 기억이 지금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때죠, 이때. 200일. 200일선 닿을 때 이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팔아야 하니 죽겠다야. 이때 장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PER 밴드 하단에 있으니까 좀 버티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물을 타시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넌 탈 수 있니?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타셔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지금은요. 더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 상황이 밸류에이션 좀 더 싼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작년 11월 대비해서 쌉니다. 싼데 지금은 업황이 안 좋은 겁니다. 업황이 안 좋고 지금 시기 자체가 4분기, 1분기 넘어간 이 시즌이 뭔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요. 기대할 게 없을 때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도 하반기로 갈수록 OLED 관련 그런 수요, IT 수요 같은 경우는 저거 지금 2월보다는 하반기가 좀 낫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이 빠졌으니까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러더라도 스토리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OLED 관련주로서 적어도 실적 나오는 OLED 관련주를 물론 TV가 피크아웃 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피크아웃 친 거보다 더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 기술적 리바운딩을 좀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뭔가 트라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한번 마지막 봐주시죠.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안 빠진 종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다 빠졌네. 네, 다 빠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어요. 다 모양만 좀 다르지 그냥 비슷하게. 일단 네페스는 조금 다른 안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테스트라든지 그렇죠. 기타 공정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후공정 쪽. 맞습니다. 예. 후공정의 뭐 테스트를 담당하는 전반적인 후공정 관련주를 비메모리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메모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공정이 많기 때문에 후공정에 있는 장비라든지 부품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주들을 비메모리 관련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리가 여러분들은 비메모리 관련주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업황이 살아 있으면은 이쪽이 뒤늦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주식이긴 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올라오면은 네페스에서 자회사도 있고 네페스 아크라고 거기도 비슷한 종목이긴 한데 그 종목이 경험적으로 분할해서 일감을 더 가거나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윤택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네페스보다 네페스 아크를 그냥 그 감정적으로, 맞아요. 감성적으로 더 많이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페스는 약간 올드한 겁니다. 올드하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는 이유랑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지금은 어쨌든 종목들이 다 많이 빠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건 맞긴 맞지만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이 오면은 같은 장비주 내 안에서라도 조금 그때 움직인 종목을 갈아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덕산 네오록스랑은 약간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인데 조금은 얘는 액티브한 매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안 물리신 분들이 없죠. 이게 갑자기 한두 달도 아니죠. 그럼요. 예. 한 달 사이에, 한 4, 5주 사이에 그냥 너무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당황스러울 정도로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니, 예. 뭐 다 우리 뭐 개별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전부 토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 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워낙 네.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저도 제가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매매를 해봤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당한 적은 왜 코로나 때는요 짧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면 3주 빠졌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반을 그럴싸한 반등 없이 그냥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일단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일단은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그래도 정말로 웬만한 업계 직원들도 맡기 힘든 경우를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다 어렵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또 그만큼 그 보상이 단단한 네, 맞습니다.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말인데 거친 폭풍우 속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탄생한다. 아우, 되게 유치한 얘기긴 한데. 대표님 뱃사공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상 그 뭐죠?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면서요. 네, 기대해 보면서 어쨌건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인가. 그럼요. 그것만 있으면 자신감 갖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나스닥 시장, 그 다음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 저녁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또 뵙겠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